자, 바이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뿔 달린 투구 쓰고 도끼 들고 으라차차 하면서 싸우는 용맹한 전사들? 아니면 드라마에서 보던 멋진 롱보트 타고 바다를 누비는 모험가들? 라그나르, 로드브로크 같은 전설적인 영웅들? 토르의 망치를 들고 바랄라로 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꿈꾸는 바이킹들? 아, 참 로맨틱하고 멋지죠. 할리우드가 만들어준 판타지 속 바이킹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전투가 끝난 후에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검이 칼집에 들어가고 방패가 내려지고 전사들의 함성이 멈춘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끔찍하고 그 어떤 액션 영화보다도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 못 들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무리 불편하고 끔찍해도 말이에요. 전장에서 쓰러진 남편들과 아버지들의 아내와 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마을의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원의 수녀들은, 농장의 여성들은, 그들이 맞닥뜨린 운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잔혹했습니다. 죽음이 자비로워 보일 정도로 끔찍한 운명이었어요. 때로는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운명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전쟁의 부작용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하나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사가들은 이런 현실을 암시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기록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죠.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사가들은 영웅담을 썼어요. 용맹한 전사들의 이야기를, 명예로운 죽음의 이야기를, 신들과 괴물들의 이야기를 썼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증거들이요. 이븐 파들란이라는 아랍 외교관이 남긴 생생한 목격담, 더블린에서 발굴된 노예시장의 생생한 흔적들,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땅속 깊이 묻혀있던 뼈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침묵할 수 없는 증거들이요.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사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어두운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불편해도 끔찍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인류의 역사니까 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클론막노이즈 수도원 말이에요. 아일랜드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였죠. 학식과 지혜의 중심지였어요. 수백 권의 귀중한 필사본들과 금으로 장식된 복음서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쌓인 보물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지평선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새떼인 줄 알았겠죠. 아니면 구름 그림자? 하지만 그 검은 점들이 점점 커지면서 롱보트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토르길스와 그의 함대였죠. 바이킹들이 오고 있었어요. 수도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제단으로 달려갔어요. 신성한 유물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43명의 수도사가 마지막까지 제단을 지키며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쓰러져 가면서도 마지막 한 명까지 성물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연대기들이 남성들의 학살은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정말 여성들은 없었을까요? 수도원에 여성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수도원에는 세탁부들이 있었어요. 요리사들이 있었어요. 치료사들이 있었어요. 근처 마을에서 온 아내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들의 이름은 연대기에 없을까요? 왜 그들의 운명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더블린의 우드키 발굴 현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발굴 작업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쇠사슬과 족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족쇄가 아니라 여성의 손목에 맞게 제작된 철제 족쇄였어요. 손목 둘레 15, 17cm, 여성의 평균 손목 크기에 정확히 맞춰진 족쇄들이었죠. 더 끔찍한 건 아이들의 발목에 맞는 고리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둘레 12, 14cm, 대략 8, 12세 아이들의 발목에 맞는 크기였어요. 기가 막히죠? 아이들까지 상품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을 보관하기 위해 설계된 창고 건물들도 발견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일반적인 창고가 아니라 사람을 가둬두기 위한 특수 시설이었다는 거예요. 벽에 고리가 박혀 있고 바닥에는 배수로가 있었어요. 왜 창고에 배수로가 필요할까요? 인간의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포로가 된 아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 된다는 뜻이에요. 곡식이나 모피와 같은 교역품이 된 거죠. 슐레스비히에서 발견된 룬 문자 비문들이 마치 영수증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토르발드가 아일랜드 여자 하나를 가져감, 젊고 건강함, 은 20개의 값어치, 가격표까지 있어요. 체계적인 가격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젊은 여성은 은화 20개,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15개, 잡히는 과정에서 다친 여성은 10개, 임신한 여성은 12개였어요. 왜냐하면 곧 2명이 될 거니까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임신으로 인해 당장 일을 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가격이 매겨져 있었어요. 인간을 가축처럼 매매했다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소나 말은 최소한 오래 살려둬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주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새로 잡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바이킹들의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862년 포르트마로 습격 사건 말이에요. 포르트마로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아마 주민 수가 2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매일 아침이면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고 여성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어놀고,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롱보트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상인배인 줄 알았겠죠. 교역을 하러 온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배에서 내린 건 상인들이 아니라 무장한 바이킹들이었어요. 아일랜드 연대기에 따르면 47명의 전사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47명이요. 작은 마을의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아들들이, 형제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들은 용맹하게 싸웠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저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죠. 잡혀간 53명의 여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53명이에요. 47명이 죽었는데 53명이 잡혀갔다는 건 마을의 거의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딸들이, 누나들이, 심지어 할머니들까지.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근처 습지의 토양 검사 결과 23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어요. 습지는 시신을 잘 보존하거든요. 산소가 부족해서 부패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1000년이 넘은 시신도 상태가 꽤 좋게 남아 있어요. 법의학적 분석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혼란스러운 전투 상처가 아니라 패턴화된 폭력의 흔적들이에요. 뒤통수가 부서져 있어요. 후두부에 둔기로 가격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이건 도망치는 사람을 뒤에서 친 거예요. 정면에서 싸우다 입은 상처가 아니에요. 방어하려다 부러진 팔뚝들도 있어요. 요골과 척골이 모두 부러져 있는데 이건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을 올렸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방어 골절이에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려다 부러진 거죠. 장기간의 폭행으로 부러진 갈비뼈들도 있어요. 한 번에 부러진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부러진 흔적들이에요. 가장 끔찍한 건 골반 부위의 골절들이에요. 이건
설명하기도 끔찍한 폭력의 흔적들이에요. 이건 급작스러운 살인이 아니라 습격 며칠 후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처형이자 고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23명만 발견됐을까요? 53명이 잡혀갔는데 23명만 발견됐다는 건 나머지 30명은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는 뜻이에요. 더블린의 노예시장으로, 아니면 더 멀리 동쪽으로.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당화됐는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들의 법률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일이에요. 믿기지 않지만 말이에요. 871년대 이교도군이 레딩을 점령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레딩은 웨섹스 왕국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왕실의 별궁이 있던 곳이죠. 연대기들은 왕실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 침묵하지만 섹슨 궁전에서 발견된 혈흔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궁전터를 발굴했을 때 바닥에서 대량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혈흔의 패턴이 이상했어요. 전투에서 흘린 피의 패턴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여러 사람이 한 곳에서 동시에 피를 흘린 것 같은 패턴이었어요. DNA 분석 결과 이 혈흔들 중 상당 부분이 여성의 것이었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여성들의 피였죠. 왕족 여성들의 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르드족의 전쟁법에 따르면 죽은 전사의 아내는 그를 죽인 자의 합법적인 재산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코나라고 불렀는데 소유된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섬뜩한 표현인가요? 사람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건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에요. 법적인 권리였어요. 바이킹들의 법률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였다고요. 마치 적의 무기나 갑옷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과 같은 권리로 여겨졌어요. 아이슬란드 법전 그라가스에 보면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말이에요. 포로로 잡은 자는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유권을 선언해야 해요. 최소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들은 모두 자유민이어야 해요. 그 선언문의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나, 이름은 이 여자를 내 적법한 재산으로 선언한다. 그녀의 남편 이름을 내가 정당한 전투에서 죽였으므로 그녀는 이제 내 소유다. 이런 식이었어요. 마치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같은 느낌이죠. 여성에게는 선택권도 목소리도 탈출할 권리도 없어요. 그 결혼은 합법이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정당한 자손으로 인정돼요. 3일 내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경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성들이 재산처럼 서로 쟁탈전의 대상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때로는 한 여성을 두고 여러 명의 바이킹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어요. 결투를 해서 승자가 여성을 가져갔어요. 여성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그녀는 그저 상품이었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의식적 희생제 이야기예요. 878년 노르드족 습격자들이 벵고르 수도원을 파괴했을 때 말이에요. 벵고르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 하나였어요. 6세기부터 존재했던 곳이죠. 수백 년 동안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바이킹들이 벵고르를 습격했을 때 단순히 약탈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뭔가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보물? 아니요. 여성들이었어요. 특별히 처녀들을 찾고 있었어요. 비슷한 유적지의 화재층에서 여성들의 뼈, 조각들이 의도적인 패턴으로 배열된 채 발견됐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배치된 거예요. 종교적 의식의 일부였다는 뜻이에요. 이븐 파들라니 900이시 빌련 볼가강에서 목격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요. 이븐 파들라는 바그다드의 칼리프가 파견한 외교관이었어요. 그는 볼가 강 유역에 정착한 루스족 스웨덴계 바이킹들을 만나서 그들의 관습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어요.
그가 기록한 장례의식의 내용은 정말 끔찍해요. 한 부유한 바이킹 족장이 죽었을 때 그의 노예 중에서 한 명의 소녀가 자원해서 함께 죽기로 했다고 해요. 물론 진짜 자원은 아니었겠죠.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 같은 건 없었을 테니까요. 그 소녀는 며칠 동안 술과 환각제를 먹으면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어요.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위로했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마지막 날 그녀는 족장의 배에 태워졌어요. 거기서 그녀는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차례로 그녀를 강간한 후 마침내 지옥의 천사라고 불리는 늙은 여자가 나타나서 그녀의 목을 졸라 죽였어요. 이븐 파들라는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기록했어요. 신성한 의식이라고요. 한 인간을 고문하고 강간하고 살해하는 걸 신성한 의식이라고 부른다니.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배 매장지에서도 목 졸린 흔적이 있는 여성 해골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어디서든 바이킹의 무덤을 발굴하면 여성의 유해가 함께 나와요. 그들의 주인과 함께 묻힌 여성들의 유해가요. 법의학적 독성학 분석 결과 치아에서 henbein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건 강력한 진정제예요. 환각 효과도 있고요. 희생자들을 약물로 진정시킨 후 죽였다는 뜻이죠. 왜 굳이 진정제를 썼을까요?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마지막까지 저항할 힘을 빼앗으려고요. 목뼈의 골절 패턴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교수형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교수형과는 달랐어요. 즉사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이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더 오래 지속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개별적인 잔혹행위가 아니라 산업 규모의 인신매매였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산업이었어요. 공장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비즈니스였어요. 907년 테트포드에 있던 대군의 겨울 야영지를 보세요. 테트포드는 동앵글리아 왕국의 중심지였어요. 바이킹 대군이 여기서 겨울을 나면서 다음 해 침공을 준비했죠. 고고학자들이 야영지 터를 발굴했을 때 쓰레기 더미에서 수십 구의 영아뼈가 발견됐는데 모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어요. 사산이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거죠. 신생아 살해였어요. 그 논리가 뭔지 아세요? 노예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노예인데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먹이기만 하고 쓸모는 없으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죠. 나중에 도메즈데이 북에서도 이런 관행이 노르만족 치하에서 계속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존한 영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라면서 다음 세대의 노예가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 그들에게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더블린이 바로 이 노예 무역의 허브였어요. 유럽 전체의 노예 무역 중심지였죠. 874년 렙톤 야영지의 인구학적 증거를 보면 249구의 해골 중 여성은 겨우 63구예요. 이런 성비 불균형은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는 걸 의미하죠. 동위원소 분석 결과 발견된 여성 유해들은 현지인이 아니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온 포로들이었어요. 그들의 뼈에는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동위원소 비율을 보면 어디서 자랐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여성들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왔어요. 걸어서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에서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진해서 쓰러졌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치료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죽였어요. 짐이 되니까요. 더블린의 인프라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나무 연륜 연대 측정법으로 확인한 결과 841년부터 970년까지 부두가 지속적으로 재건축되고 확장됐어요. 130년 동안이요.
이 모든 성장이 노예무역을 위한 거였다고요. 다른 상품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확장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노예는 달랐어요. 끝없는 수요가 있었거든요. 창고 설계도 보면 석조 기초에 200명의 포로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200명이요. 한 번에 200명을 가둬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배설물을 위한 배수로까지. 이건 단기간 구금이 아니라 장기간 구금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왜 장기간 구금이 필요했을까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곡식이나 직물과 똑같은 논리였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인간에게도 적용됐던 거죠. 창고 안에는 여러 구역이 있었어요. 나이별로, 성별로, 상태별로 분류해서 보관했어요. 젊은 여성들은 가장 좋은 구역에, 아이들은 따로, 나이 든 여성들은 가장 구석진 곳에. 마치 가축 시장 같았어요. 아니, 가축보다 못한 취급이었을 수도 있어요. 동쪽 노예무역 루트를 따라가 보면 더욱 끔찍해져요. 더블린에서 시작된 노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잉글랜드와 프랑스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가장 상품 가치가 높은 노예들은 동쪽으로 갔어요. 러시아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그다드까지. 아랍 연대기 작가들이 바그다드에 도착한 바이킹 대상단에 대해 기록했는데, 창백한 피부의 켈트족과 게르만족 여성들이 사치품으로 거래됐다고 해요. 바그다드의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들이 이들을 경쟁적으로 구매했다고 해요. 룬 문자로 새겨진 선박 화물 목록을 보면 노예들이 다른 상품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어요. 호박 10덩어리, 모피 20장, 여자 노예 15명, 남자 노예 8명, 아이들 6명, 이런 식으로요. 표준 적재량은 선박당 약 20명의 여성이었다고요. 바이킹들은 이 거래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어요. 더블린에서 은화 20개에 산 젊은 여성을 바그다드에서는 금화 100개에 팔 수 있었거든요. 5배의 수익이었어요. 이런 고수익 때문에 더 많은 바이킹들이 노예무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긴 여행 동안 노예들은 어떻게 관리됐을까요?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제공됐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요. 병에 걸리면 바로 버렸어요. 강에 던져버리거나 길가에 버리고 갔어요. 다른 상품이었다면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했겠지만 노예는 언제든 새로 잡아올 수 있으니까요. 여행 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받은 후 바로 죽였어요. 아이는 따로 팔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죽이거나 버렸어요. 저항한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914년 아일랜드인들이 노르드족으로부터 더블린을 탈환했을 때 발견된 처벌용 구덩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시 성벽 밖에서 발견된 이 구덩이들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위한 거였어요. 깊이 6피트, 너비 3피트로 누워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크기예요. 계산된 크기였어요.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해골 증거를 보면 탈출을 막기 위해 다리가 부러져 있고 자살을 막기 위해 팔이 부서져 있어요. 바이킹 법전에 따르면 주인에게 해를 가한 노예 여성에 대한 처벌은 천천히 산채로 매장하는 것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살을 찢기 위한 날카로운 돌들, 천천히 익사시키기 위한 물까지. 이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공개적인 공포의 구경거리였어요. 다른 노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처형을 했어요. 저항하면 너희도 저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요. 효과는 확실했겠죠.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복수의 이야기도 있어요. 923년 프랑크족 기록에 나오는 군일드라는 여성 말이에요. 노르드족 포로였다가 해방된 그녀는 7년 동안 그들의 전술을 되돌려줬어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해방됐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주인이 죽거나 아니면 탈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방된 후 그녀가 한 일은 정말 놀라워요. 복수였어요. 철저하고
체계적인 복수였어요. 7년 동안 12개의 바이킹 야영지를 파괴하고 수백 명의 포로를 해방시켰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와 같은 처지였던 다른 해방 노예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바이킹들의 전술을 완벽하게 익히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직접 당해봤으니까요. 그녀는 특히 루앙의 노예 시장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루앙은 센 강변의 중요한 노예 무역 중심지였거든요. 그곳에서 매주 열리는 노예 경매를 습격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상인들을 처형했어요. 그녀의 방법은 잔혹하면서도 상징적이었어요. 47명의 바이킹 상인을 처형했는데 그 방법이 거세 후 과다출혈로 죽게 만든 거였어요. 왜 거세였을까요? 그들이 여성들에게 가한 성폭력에 대한 상징적 복수였어요. 처형하기 전에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우리에게 한 짓을 기억하느냐? 이제 네 차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게 만들었어요. 즉사시키지 않았어요. 고통을 느끼게 했어요. 930년 이후 기록에서 사라지지만 센 강변 바이킹 유적지의 화재층들을 보면 누군가가 그들을 사냥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군일드와 그녀의 동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싸웠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됐어요. 919년경 하랄 미바랑 치하에서 노르드족 통치가 공고해지면서 즉흥적인 습격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무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왕국 차원에서 노예 무역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금도 매겼어요. 노예 한 명당 얼마씩 세금을 내야 했어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신매매를 승인하고 이익을 챙긴 거죠. 944년 루스 비잔틴 조약을 보면 노예 가격이 카테고리별로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 간 조약에 노예 가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최고가, 임신한 여성은 할인가, 10세 미만 아동은 거의 무가치, 모든 게 문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품질 보증 조항도 있었어요. 구매 후 3일 이내에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환불해준다는 조항이요. 마치 가전제품 AS 같은 느낌이죠. 인간을 상품으로 완전히 취급한 거예요. 1616년 바이킹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흡수됐을 뿐이죠. 노르만족이 잉글랜드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바이킹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아니,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어요. 도메즈데이 북을 보면 여성 부양 가족들이 소와 쟁기와 함께 재산, 동산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소 12마리, 쟁기 3개, 여성 7명, 아이들 4명, 이런 식으로요. 색슨족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서 노르만족 기사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만든 관행이 계속됐죠. 결혼을 통해 강간과 토지, 강탈을 정당화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결혼이니까 강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여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재산이니까 남편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현대 DNA 분석이 이런 지속적인 영향을 증명해요. 어머니에서 아이에게 전해지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면 아이슬란드에서는 여성 혈통의 약 60%가 켈트족 포로들로 거슬러 올라가고 노르웨이에서는 약 40%가 브리튼 제도 출신 여성들의 혈통이에요. 이건 세대에 걸친 체계적이고 산업적 규모의 강간의 증거예요. 한 세대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에 걸친 일이었어요. 아버지 세대가 시작한 일을 아들 세대가 이어받고 손자 세대도 계속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노예였고 아버지는 주인이었을 뿐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가장 어두운 발견은 요크와 렙톤에서 나왔어요. 876년경 요르비크, 현재의 요크에서 발견된 건물을 보세요.
64개의 개별 감방과 쇠사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감옥이 아니었어요. 번식시설이었어요. 인간 번식시설. 40년 동안 운영됐어요. 40년이에요.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이 끔찍한 시설이 운영됐다는 거예요. 각 감방의 크기는 2m 페럴스, 3m 정도였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크기예요. 창문은 없었어요. 환기구도 거의 없었어요. 문에는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여성 해골들을 보면 반복적인 임신의 흔적이 있다가 버려진 걸로 보여요. 골반뼈의 변화를 보면 몇 번 출산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6, 8번 출산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이는 대부분 30세 이전에 죽었어요. 계산해보면 15세 정도에 잡혀와서 매년 아이를 낳다가 25, 30세쯤 죽은 거예요. 인간을 번식용 가축으로 취급한 거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면 죽였어요. 쓸모가 없어졌으니까요.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전사로 키워졌어요. 딸들은 다시 번식시설로 보내졌어요. 끝없는 악순환이었어요. 교회도 공범이었어요. 세례 기록을 보면 이 시설에서 732명이 태어났는데 5세를 넘긴 아이는 겨우 12명이에요. 98%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연사일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인 사례였어요. 요크민스터의 재정 기록을 보면 시설 운영자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아기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비용도 교회가 됐어요. 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요. 세례 명부에는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토르발드의 아들, 에리크의 딸,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곧바로 옆에 소멸됨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였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아기들을 죽였을까요? 키우는데 비용이 들어서요. 우유도 줘야 하고 돌봐야 하고 병에 걸리면 치료도 해야 하고 그런 비용을 들여서 키운다 해도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차라리 죽이고 어머니가 다시 임신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던 거죠. 렙톤의 마지막 공포를 보세요. 처음에는 바이킹 시대 여성 236명의 집단 매장지로 발견됐어요. 단일 사건으로 생긴 집단 묘지인 줄 알았어요. 전염병이나 기근 아니면 대규모 학살의 결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재분석 결과 단일 학살이 아니라 50년에 걸친 다중 매장이었어요. 지속적인 정책이었다는 뜻이죠. 50년 동안 계속해서 여성들을 죽여서 이곳에 묻었다는 거예요. 살인 방법은 수은 화합물을 이용한 서서히 독살하기였는데 이건 정말 악랄한 방법이에요. 수은은 뇌에 손상을 줘서 광기를 유발해요. 피해자가 미쳐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미친 소리로 치부할 수 있으니까요.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었어요. 수은 중독의 증상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처음에는 손발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떨어져요. 말이 어눌해져요. 환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미쳐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이 과정이 몇 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돼요.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혹한 방법을 썼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요. 함부로 말하면 저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요. 그런데 동위원소 검사에서 나온 궁극적 반전이 뭔지 아세요? 희생자들이 포로가 아니라 노르드족 태생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이킹들이 자기 동족 여성들을 죽인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패배가 임박했을 때였어요. 잉글랜드 연합군이 바이킹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을 때요. 바이킹 남성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던 일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어요. 아내와 딸들이 적의 손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남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느니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그것이 그들 나름의 자비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냥 죽인 게 아니었어요. 수은으로 천천히 독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들이 미쳐서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살이 아니라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바이킹들도 자살을 죄악시했거든요. 발할라에 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자살이라는 걸요. 가족 살해라는 걸요. 그래서 더더욱 미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14세 소녀의 두개골의 사후에 새겨진 비문이에요. 고대 노르드어로 엘비트라 SVI, 이게 더 낫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새겼을까요? 아마 그녀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딸을 죽인 후에 그 두개골에 변명을 새긴 거죠. 이게 더 낫다. 정말 그랬을까요? 죽음이 정말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들이 당했을 고통보다 죽음이 정말 더 자비로웠을까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마지막 오싹한 정당화였던 거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두개골의 비문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한 아버지의 절망과 죄책감, 그리고 자기기만이 그 짧은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바이킹 시대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최근 덴마크에서 발견된 유적지에서는 여성들만을 위한 별도의 매장지가 발견됐어요. 500구가 넘는 여성의 유해가 발견됐는데 모두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이들의 뼈에서는 반복적인 골절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치유된 골절들이요. 한 번 부러졌다가 낫고 또 부러지고 또 낫고,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이건 지속적인 폭력의 증거예요.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이었던 거죠. 그들의 치아를 분석한 결과 영양실조의 흔적도 발견됐어요. 성장기에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아 마모도를 보면 거친 음식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예들이 먹던 질 낮은 음식들 말이에요. 스웨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바이킹 시대 정착지에서 발견된 우물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유해가 대량으로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는 우물에 빠져 죽은 사고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조사 결과 이들은 산채로 우물에 던져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우물 바닥에서 발견된 유해들의 자세를 보면 그들이 마지막까지 기어 올라오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손가락 뼈에는 바위를 긁은 흔적이 있어요. 우물 벽을 타고 올라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죠. 왜 우물에 던졌을까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우물에 던지면 시신이 쉽게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우물이라고 말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바이킹들의 처리 시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여성들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설이었어요. 그 시설의 구조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한쪽 끝에서는 살아있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다른 쪽 끝에서는 시신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마치 도축장 같았어요. 아니, 도축장보다 더 체계적이었어요. 도축장은 최소한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그냥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했어요. 순수한 아기를 위한 시설이었어요. 시설 내부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에서는 옷을 벗겼어요. 두 번째 방에서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방에서는 고문을 했어요. 마지막 방에서는 죽였어요. 각 단계마다 다른 사람들이 담당했어요. 분업화된 학살이었던 거죠. 벽면에는 룬 문자로 기록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 15명 처리함, 이번 달 총 347명, 이런 식으로요. 마치 공장의 생산일지 같았어요. 인간을 생산품처럼, 아니 폐기물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시설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비슷한 시설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건 개별적인 광기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악행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가장 소름 돋는 건 이게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숨겨진 범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뤄진 일이었어요. 바이킹 사회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일이었던 거죠. 바이킹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광경들을 봤어요. 노예들이 고문당하고 죽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교육 시스템도 있었어요. 젊은 바이킹들에게 효율적인 고문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빨리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고문과 처형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킹들이요. 그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였어요. 마치 연예인처럼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피의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진 에리크 블러드엑스였어요. 그의 처형 방법은 정말 끔찍했어요. 등을 갈라서 폐를 꺼내는 방식이었는데 피해자가 죽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했다고 해요. 이 방법으로 처형당한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살아있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등에서 꺼낸 폐가 독수리 날개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의 독수리라는 이름이 붙었죠. 에리크는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런 처형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축제처럼 여겼어요.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구경시켰어요. 이게 바이킹 사회의 오락이었던 거죠. 여성들의 저항도 있었어요. 모든 여성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브리잔다라는 아일랜드 여성은 자신을 잡은 바이킹을 역으로 죽이고 탈출한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저항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저항한 여성들에게는 더욱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잔혹하게 고문했어요. 아이슬란드의 어느 유적지에서는 저항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발견됐어요. 거기에는 저항하다가 잡힌 여성들의 유해가 묻혀 있었어요. 그들의 뼈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손가락 뼈가 모두 부러져 있어요. 하나씩 부러뜨렸던 거죠.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이빨도 하나씩 뽑혔어요. 눈구멍 주변, 골절을 보면 눈도 뽑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산채로 태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화상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불에 타면서도 계속 몸부림쳤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바이킹들이 기록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뼈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저항했는지를. 바이킹들은 왜 이렇게 잔혹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 이유였어요. 그들은 고통과 죽음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겼어요. 고통이 클수록 신이 기뻐한다고 믿었던 거죠. 둘째는 심리적 효과였어요. 적들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었어요. 우리에게 저항하면 저런 운명을 맞는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효과도 있었어요. 바이킹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을 전체가 도망쳤거든요. 셋째는 경제적 이유였어요. 저항하는 노예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이 저항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했던 거죠. 잔혹한 처벌도 비즈니스의 일부였던 거예요. 넷째는 순수한 악취미였어요. 일부 바이킹들은 그냥 고문하고 죽이는 걸 즐겼어요. 오늘날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었죠. 바이킹 사회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행들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고문 도구들도 발전했고 방법들도 더 다양해졌어요.
마치 기술 발전처럼 잔혹함도 발전해 갔던 거죠. 덴마크에서 발견된 바이킹 시대 고문 도구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는 도구, 눈을 뽑는 도구, 혀를 자르는 도구, 온갖 끔찍한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구들이었어요. 이런 도구들을 만드는 전문 대장장이들도 있었어요.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문 도구도 만들었던 거죠. 심지어 브랜드도 있었어요. 어느 대장장이가 만든 도구가 가장 효과적인지 바이킹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던 거예요. 고문과 처형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던 거죠. 도구를 만드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 이 모든 게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에요. 바이킹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했어요. 기독교의 전파가 큰 역할을 했어요.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쳤거든요. 노예든 자유민이든 모두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상은 노예제도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노예제도는 농노제로, 직접적인 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 바뀌었어요. 중세 유럽의 농노들을 보세요.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와 다를 바 없었어요. 영주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이주도 할 수 없었어요. 바이킹 시대의 노예제도가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진화한 거죠. 여성에 대한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죽이고 고문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구조적 억압은 계속됐어요. 마녀 사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고 가부장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현대에도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 성노예 이런 문제들은 바이킹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방법만 좀 더 은밀해졌을 뿐이죠. DNA 연구 결과를 다시 보세요. 아이슬란드 여성의 60%, 노르웨이 여성의 40%가 바이킹 시대 포로들의 후손이에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당한 고통의 증거예요. 그 여성들 하나하나에게는 이름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이킹들에게는 그냥 상품이었어요. 번식을 위한 도구였어요. 오락을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들의 고통은 알 수 있어요. 뼈에 새겨진 상처들이, DNA에 새겨진 흔적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이킹들의 진짜 유산은 영웅담이 아니에요. 모험담도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유산은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당한 고통이에요.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당한 학대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폭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이킹을 로맨틱하게 그려내죠. 왜일까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예요. 우리 조상들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기 싫어서예요.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무리 불편하고 끔찍해도 말이에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바이킹 시대는 끝났지만 바이킹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약자를 착취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 말이에요. 현대의 인신매매범들을 보세요. 바이킹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방법만 좀 더 은밀할 뿐이죠. 본질은 똑같아요. 인간을 상품으로 보고 폭력으로 지배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거요. 현대의 전쟁 범죄자들을 보세요. 바이킹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기만 좀 더 발달했을 뿐이죠. 여전히 여성들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공포를 조장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뿌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자, 정리해보면 이건 무작위 폭력이 아니었어요.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살을 재산 도둑질로 간주해서 40 실버마르크의 벌금을 매기는 잔혹한 법이 있었어요. 영국왕 에델레드가 이 무역에 세금을 매긴 것처럼 다른 이들의 공모도 있었어요. 교회도 공범이었어요. 왕들도 공범이었어요. 상인들도 공범이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개인의 악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악행이었어요. 연대기들은 침묵했어요. 사가들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뼈들과 DNA 그리고 땅 자체가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렙톤에서 발견된 그 아이의 두 계골에 새겨진 이게 더 낫다라는 비문처럼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바이킹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들려와요. 1000년 전 습지에서, 무덤에서, 폐허가 된 건물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불편해도 끔찍해도 듣기 싫어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과거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위해 알림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어두운 역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니까요. 잊혀진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죽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